초등학교 2학년이던 나에게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신나는 마음에 흥얼거리던 노래가 갑자기 목구멍에서 멈춰버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서서히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트럭은 뭔가 달랐다.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차 번호에 관심이 많던 나는 자연스럽게 번호판을 살펴봤다. 37무 4829. 그 숫자들이 뇌리에 새겨지는 동시에 마치 무언가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운전석을 바라본 순간 내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었다. 검은 양복에 새까만 선글라스를 착용한 남자 3명. 그들의 얼굴에는 입가만 살짝 올라간 인간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을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트럭이 내 옆을 지나가는 동안 그 남자들의 시선이 내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워서 마치 내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평상시라면 반겨주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죽음처럼 고요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엄마, 엄마. 내 목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메아리 쳤다. 방 이곳저곳을 뒤지던 나는 마치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의 베란다로 향했다. 베란다 문 앞에 선 순간 내 손은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베란다 바닥은 붉은 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철퍽철퍽 소리를 내며 발목까지 올라오는 끈적한 액체. 그리고 구석에는 엄마, 어머니가 여러 군데 칼에 찔린 채로 쓰러져 계셨다. 그분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입가에는 피거품이 맺혀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나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베개와 이불까지 눈물과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이었다. 37무 4829. 그 번호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검은 양복 남자들의 기괴한 미소도 베란다의 끔찍한 광경도 모든 것이 실제보다도 더 생생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나를 보며 어머니는 결국 매를 드셨다. 그렇게 눈물범벅이 되어 등교한 하루는 지옥과도 같았다. 수업 시간 내내 어젯밤의 꿈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하교 시간 책가방을 싸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오늘 아침 어머니가 입혀주신 옷, 챙겨주신 가방, 심지어 신발 주머니까지. 모든 것이 꿈속의 내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꿈은 꿈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향했다.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일부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집까지 달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꿈에서처럼 너무나 조용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았다.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된다. 울먹이며 집안 곳곳을 뒤졌다. 마지막으로 베란다를 확인해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는 순간 다행히 베란다는 깨끗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장을 보고 들어오셨다. 나는 안도감에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역시 꿈은 꿈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나를 급히 부르셨다. TV 화면을 본 순간 내 다리에 다시 한번 힘이 풀렸다. 오늘 오후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여성이 베란다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파란색 트럭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화면에 나온 아파트는 우리 집 바로 앞동이었다.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잠깐 비친 파란색 트럭의 번호판 37무 4829 FIL 오지의 마이너스 시간을 뛰어넘는 시선. 그날 이후로 나는 깨달았다. 어떤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시선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운명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누구였는지, 왜 그들이 내 꿈에 나타나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곧 만날 거야. 그리고 때로는 밤에 창문 너머로 파란색 트럭이 서서히 지나가는 것을 본다. 항상 같은 번호판, 같은 3명의 승객들과 함께.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21살 경주의 한 호텔에 취직하며 시작된 기숙사 생활. 그때부터 내 밤은 지옥이 되었다. 매일 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위 눌림. 그리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한 남자.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가위 눌림 속에서 나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 같은 것만을 느낄 뿐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밤 그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성수기가 끝나고 드디어 얻은 3박 4일 휴가.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가 가족들을 만났다. 휴가 둘째 날 밤 유독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또다시 그 꿈이 시작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남자가 내 옆에 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가 나를 보며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변했다. 칼로 마구 베인 듯한 상처들이 얼굴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서 문 꼭 잠그고 숨소리도 내지 마. 그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로웠고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꿈에서 깨어난 나는 헐레벌떡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그 남자의 말에 따랐다. 방 안에서 벌벌 떨며 앉아있는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문 좀 열어줘. 처음에는 작고 애처로운 목소리였다. 마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부탁이야. 이 문만 열면 다 끝난단 말이야.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너무 완벽하게 슬픈 목소리였달까. 나는 입을 막고 숨을 죽였다.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제발. 문만 열어줘. 너무 아파. 이 문만 열면. 같은 말의 반복. 마치 녹음된 것처럼 똑같은 톤, 똑같은 간격으로. 시간이 지나자 그 목소리는 변하기 시작했다. 야, 문 열어. 왜 안 열어? 이제는 화가 난 목소리였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점점 더 커지는 목소리. 그리고 쾅, 쾅, 쾅.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마구 때리고 있었다.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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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이제는 절규에 가까웠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점점 그 목소리가 인간의 것이 아니게 되어갔다.
마치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것 같았고, 때로는 동물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아, 끄어, 열어. 완전히 광기에 찬 소리였다. 문이 부서질 것 같을 정도로 세게 때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렇게 한참을 버텨내던 중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 고요함이 더욱 무서웠다. 뭔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깨어났다. 아니, 깨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있던 곳은 침대가 아니었다. 내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죽인 채로. 정확히 꿈에서 했던 자세 그대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것이었다. 내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일어난 일이었던 것일까? 무서워서 동생 방으로 뛰어가 함께 잤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물었다. 너 어제 새벽에 어딜 나갔다 왔니?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렇게 쫓기듯이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쾅 소리 나도록 세게 닫았어. 무슨 일 있었어?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머니가 들은 건 정말 내가 한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계속된 가위 눌림, 매번 나타나는 남자, 그리고 어젯밤의 일까지. 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모한테 전화해야겠다. 점심때가 되자 이모가 오셨고 우리는 이모가 자주 다니는 무당집으로 향했다. 무당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무당이 나를 보더니 혀를 찢찢 찼다. 이 애가 어제 죽을 뻔했구나. 무당의 첫마디였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꿈에서 문 열어줬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야. 이 애한테 귀신이 둘이나 붙어 있었어. 하나는 이 애를 지켜주려는 남자 귀신, 또 하나는 이 애를 해치려는 여자 악귀였지. 무당은 계속해서 말했다. 남자 귀신이 필사적으로 막아줬어. 어제 그 여자 악귀가 이 애의 혼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남자 귀신이 온몸으로 막아선 거야. 그래서 이 애가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때 이모가 남자 귀신의 생김새를 물었다. 무당이 묘사하는 남자의 모습을 듣던 이모가 갑자기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다. 혹시 이 사람인가요? 이모가 보여준 사진을 본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대충 이런 생김새였어. 그 사진 속의 남자는 돌아가신 둘째 삼촌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그 남자가 낯이 익었는지, 왜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는지. 둘째 삼촌은 내가 1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생전에 나를 무척 아껴주셨던 분이었다. 친가에서 첫째 손자인 내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던. 무당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남자 귀신은 이제 갈 수 있을 거야.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켰으니까. 하지만 이 애 기가 너무 약해. 부적 하나 써줄게.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잠이 들기 전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삼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 이번에는 상처투성이가 아닌 생전의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씀하신다. 이제 괜찮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무섭고도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지금도 가끔 밤에 문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부적을 꼭 쥐고 중얼거린다. 삼촌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 그러면 모든 소리가 조용해진다. 마치 삼촌이 여전히 내 곁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처럼.